오늘 제목이 우리나라도 호구짓 하지 말자. 예,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전기차든 뭐 배터리든 이제 보조금 7,500달러를 안 주겠다. 네. 지금 우리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법안 통과돼가지고 10년간 실행이 됩니다. 이게 원래 기후법안이고 조 바이든 정부에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뭐 2조 달러 얘기했었어요. 2조 달러로 그냥 기후법안 가족법 해가지고 그 원래 법안 이름이 그거였죠. 더 좋은 재건 법안 해가지고 Build Back Better. 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거 좀 많이 어려워. 근데 걔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시행하려고 했으나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엄청난 지금 상황에 치달아 있거든요. 9%나 되는 초유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2조 원을 뭐 써? 그러고 나서 뭐 그럼 1조?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정말 좀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 다시 제안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총 금액을 좀 많이 낮췄죠. 네. 처음에 쓰겠다고 한 돈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하면서 더 나은 재건 법안이니까 기후 법안, 이 중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40% 줄이고,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또 살기 좋은 걸 만들고, 또 건강보험 그 차례로 계속 줄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인플레이션 줄여준다니 이거 괜찮은데, 비비비법하고 달라진 거는 금액밖에 없는데 이름만 바뀌니까 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상원의원 하나가 그래 그럼 찬성 그래가지고 있던 걸 했단 말이지. 법안이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그 골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공장 지어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그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소비자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딜러사들이 이제 차를 구입해서 이걸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딜러사들이 서류를 다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류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가져가서 세무서에서 그 다음 연도에 소득세에서 7,500불의 그 세금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무조건 사면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 무조건 7,500달러를 주는 그런 법안은 아니고, 이게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서 이게 받는 그런 쪽입니다. 자국의 산업, 그리고 또 자국의 전기차 미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법안,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법안을 들어서 말하자면 제재를 거는 겁니다. 중국 기업을 겨냥한 거고, 그리고 또 중국 기업을 겨냥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거기에 속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7,500달러의 보조금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못 받게 된 국산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가 잘 나가고 있고, 또 피 없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미국 시장에서 부족했단 말이에요. 이나 올 초까지만 해도 피를 안 주고 살 수 있는 차가 몇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산차는 지금 피를 주고 전기차 구입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차종으로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미국 공장 설립하고 뭐 배터리도 SK온이나 SK온이나 뭐 LG 에너솔루션이 올티엄 셀스 같은 시설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맞서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뭐든지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문제는 지금 독일도 지금 그러고 있죠. 내연차 시대에 앞서 있던 브랜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전반적인 이런 유로 제재도 그렇죠. 유로 6 지금 이제 유로 7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제재 속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리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전에 우리 모토기어 채널에서도 다뤘지만 다시 내연차의 그 기간을 좀 연장한다는 이런 논의까지도 막 오는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 자체를 없애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네. 유럽은 지금 보조금을 단계별로 지금 폐지하겠다, 줄이거나 폐지하겠다 이런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현재 8,000유로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4,000유로, 2024년에는 3,000유로 막 이렇게 해서 2026년에는 완전히 폐지를 한다. 그 전기차가 거의 지금 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노르웨이도 혜택을 거의 없애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보조금을 지금 폐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럽이 처음에는 왜 자신만만하게 보조금 주면서 전기차 정책을 펼쳤냐? 도대체 유럽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니까 EU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전기차 그까짓 거. 그러니까 우리는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폭스바겐, 그 대단한 폭스바겐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프랑스의 르노, 또 뭐 푸조, 시트로엥, 스코다. 야, 우리나라에서 우리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전기차 엔진하고 배터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야. 제조사들도 오이씨 130년 동안 했던 그 노하우가 어디 가겠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기차를 이해 못하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내세우는 이 워딩이 있어요. 자동차는요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동차는 뭐 그 안에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또 뭐 그 차대 기술도 들어가 있고 또 비클 다이나믹스 중요하고 이게 전기차로 배터리하고 전기모터만 좋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보셔야 됩니다. 내연차나 전기차나 기본은 똑같아요. 이거거든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냐면 모터 배터리를 좀 깔고 뭉개는 그 뉘앙스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보긴 봐야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자동차를 제대로 잘 만들려면 사실 뭐부터 잘 만들어야 되나요? 파워트레인이지. 가야 움직여야 자동차 아니에요? 아니 왜 벤츠야? 굴러가야죠. 왜 BMW야? 세게 왜 굴러가니까 잘. 포르쉐야? 엔진, 변속기, 파워 동력 전달 장치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협력업체들이 우리가 이거 해줄게, 우리가 저거 해줄게, 우리가 나머지 다 만들어 줄게. 그래서 완성차 업체를 지배할 수 있었고 견인할 수 있었던 거죠. 전기차가 단순히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만 바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아니라 여기 이제 시스템 설계라든지 공학 쪽에 계신 분들이 임베디드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임베디드라는 개념 잘 아시죠? 예전에는 이 전자회로 기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제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출력값을 냈었고 디지털 같은 경우도 뭐 비교기라든가 가산회로, 감산회로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었는데 우리가 집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 보드에서 나가는 디지털 제어를 다이나믹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90년대 중후반부터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임베디드 기술,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의 기술들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게 약간 떨어지는 게 일본은 이거를 약간 초창기부터 하다 보니까 8비트 시절에는 이게 강했는데 또 이게 30비트, 64비트 시절로 올라오니까 일본 약간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소자 자체는 잘 해왔는데 이런 복합적인 컨트롤 제어 부분에서 많이 이거를 미스한 게 아닌가, 좀 최신의 이런 경향을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임베디드라는 건 그런 거죠. 예, 집적도가 높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컴퓨터예요. 거기다가 원하는 제어를 내가 코딩해 넣는 것. 쉽게 말하면 자동차, 전기차는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화돼서 자동차가 이제 컴퓨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컴퓨터. 한마디로 지금까지 컴퓨터 전자 제어가 되듯이 통합 제어식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의 자동차는요, 기계를 만들어요. 기계를 만들면 컴퓨터나 전자 제어를 다 걷어내도 그거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전자 제어가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제어하니까 전기차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디지털 제어가 되는 부분은 PWM 제어인데 이게 신호를 주더라도
그 연료 노즐이라든지 피스톤이라든지 폭발 점화 플러그 이런 것들은 기계 장치예요. 이건 아날로그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제어가 아니에요. 이제 독일 차를 타다 보면 가끔 이렇게 화면이 먹통이 되고 네네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하더라도 차의 거동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어느 한 섹션이 잠깐 나가도 차 본질은 영향이 없다고요. 그게 이제 내연차고도. 그렇죠. 근데 그게 이 디스플레이가 사라지는 그게 만약에 차의 본질이 돼버리면 네. 그러면 그게 꺼지면 차가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신뢰가 사라진다고.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김대라님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어떤 중심인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게 아까 태형님 말씀하셨지만 내연차에도 우리가 ECU라는 걸 써서 분명히 디지털 제어를 하는데 너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제어를 해서 그 PWM으로 노즐의 연료를 분사하잖아요. 이 분사된 거랑 에어플로우가 들어가는 그 흡기구를 열고 닫고를 합니다. 요새 플랩 같은 기능을 써서. 그런데 그 에어플로우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고 정확히 분사량이 얼만큼 됐느냐를 내가 여기서 끊어주지만 실제 들어간 양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토크 그래프나 출력 그래프를 봤을 때 내연차의 다이나모 토크 그래프, 출력 그래프는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많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지털로 재현을 했지만 실제 들어간 물리량, 그 에어플로우와 연료 분사량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요, 이 PWM 제어한 만큼 정확하게 전류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우리가 토크 그래프나 이 출력 그래프를 볼 때는 깨끗해요, 그래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디지털로 제어하더라도 결과물로 나가는 출력도 디지털이냐, 아니면 디지털로 제어했지만 결과물로 나가는 출력은 아날로그냐의 차이인 거죠.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파워트레인 엔진 만들듯이 만들고 배터리 연결해서 주행거리 뽑고 이러면 전기차가 쓸만한 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생산해왔던 노하우도 있고 비글 다이나믹스에서도 앞서져 있고 그 다음에 차대 만드는 기술도 훌륭하고 협력업체도 빵빵한데 전기차? 그까짓 건 못하겠어 라고 해서 친환경 정책을 자신 있게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엄청난 속도로 앞서가고 있고 그들이 만드는 전기차들을 분해를 해서 뜯어보니까 멘붕이 올 정도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러한 전기차들의 품질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자동차를 하나의 컴퓨터화 시켜서 인베디드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어를 아직까지 독일이나 그 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친환경 정책 했다가 이거 중국하고 대한민국 좋은 일 하겠다. 야 우리 이거 빨리 전기차 정책 이거 단계적으로 지원 정책 철회하고 BMW 회장을 비롯해서 내연차 좀 더 팔 수 있게끔 유로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날 수 있게 우리가 좀 주장해서 우리 내연차 좀 더 시간 벌어가지고 전기차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벌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폭스바겐도 이렇게 이제 리막에서 이제 기술 제휴를 하면서 타이칸에다가는 좋은 기술을 그래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타이칸에만 이런 좋은 기술을 넣고 폭스바겐의 ID3, ID4나 뭐 아우디 브랜드로 나오는 그 이트론 Q 시리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에 우리가 하던 MQB 플랫폼에서 조금 이렇게 동력 계통 좀 효율화시키고 소프트웨어도 전기차 약간 흉내내서 이렇게 실어놓으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냈는데 실책이었죠. 예, 지금 경쟁업체들이 뭐 테슬라만 저만큼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뭐 지금 현기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그 BYD라든지 니오, 그다음에 샤오펑 그리고 지커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이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어서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야 이거 그러면 제재를 우리 쪽에 맞게 우리 산업 좀 보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 게 이제 대표적인 게 LCA예요.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친환경 배터리로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법이냐면 그 리튬하고 광산을 캐는데 친환경으로 그걸 하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나?
그걸 뭐 전기 시설로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기 시설로 캐고 배터리 공장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전기 시설로 배터리 제조하고 그리고 이거를 리사이클링해서 재생할 때도 일정 비율을 달성을 해놓고 전반적인 사용 주기에 우리가 만든 규제를 딱 통과하지 않으면 그럼 너희들은 이거 유럽에서 못 팔아 이렇게 제재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좀 웃기는 게 사실 물론 최근에 트렌드는 그게 맞긴 합니다. 이제 새로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데는 지붕이나 저 뒤편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놓는 게 트렌드. 지들은 막상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애들한테 좀 무리하다시피 한 이게 당장에 제로 탄소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다 공장 짓고 유럽이 친환경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다가 시설 투자해서 우리가 배터리 생산 많이 할 수 있게 니들 돈으로 공장 지어가지고 우리 유럽 사람들 고용해서 여기에서 생산하면 유럽에서 차 팔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사실 기술 분야에서 사실 앞서 있거나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이렇게 좀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입장이라면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지. 기업이 제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품 판매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이게 자국 기업들에게 발목을 잡는 그런 족쇄가 되는데 지금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니까 너 손 놓고 있다가는 지금 유럽을 다 장악하게 생겼거든. 중국과 대한민국, 이 아시아 쪽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재를 걸어서 자꾸 이관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미국도 테슬라 빼고는 이제 없어요. 그렇죠. 없어. 여러분들이 GM 되게 막 기대를 하시는데 GM은 사실 GM은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LG 없으면 GM은 이미 곤두박질 쳤죠, 사실은. LG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GM이 실버라도 EV하고 이코녹스 EV, 그 다음에 블레이저 EV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 배터리 가격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24년도면은 양극재에서부터 리튬 가격이 적어도 40%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200kWh 배터리를 때려놓고 5만 불에서 7만 불, 8만 불 정도에 판매할 수 있어라는 전략으로 가격을 먼저 오픈을 해서 설레발을 친 거예요. 그리고 블레이드 EV라든지 이코녹스 EV는 뭐 3만 불, 4만 불대 판매하겠다라고 질러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제? 수습 못해 이거. 블룸버그는 그래서 시장 조사 기간이 2024년 되면은 현행하고 배터리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지금 1kWh당 소재, 양극재를 비롯한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원가가 130불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서도 이게 크게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전망이 없다. 그러면 2024년에 이코녹스 EV, 뭐 블레이저 EV, 실버라도 EV 뭐 다 쏟아냈겠다고 하는 그 이 시기에 내려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가지고 가격 책정을 해놓은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실버라도 EV나 이런 허머 EV 같은 경우에는 10.2kW의 V2L 하겠다 그래서 ICCU 막 플러그를 10개 달아놓겠다고 했거든. 근데 이거를 GM에서 개발해놓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스펙을 발표해놓고 어디 와가지고 이걸 지금 해달라고 하냐면 LG 쪽에다가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 야 부품 단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냐고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 야 그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드냐. 지금 내부적으로 막 혼란의 카오스인 거예요. 이러고 있어 지금. GM이 그 정도로 헤매고 있으면 포드나 뭐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포드에서도 그 마키, 예, 그거를 냈는데 이게 배터리 C레이트의 그 고방전 시 안정성을 못 잡아가지고 한 번 가속을 풀로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속이 안 돼. 1분, 2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고방전 영역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의 C레이트는 아니지. 중방전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우리가 네. 그걸 고방전이라고 하진 않는데 그 영역에서도 지금 그렇게 뭐랄까 기술적인 중심을 못 잡고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경쟁을 할 거냐 이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외 기업들에게 제재를 걸면서 우리에서 공장 짓지 않으면 뭐 부조금 뭐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10년간이나 되는 큰 법안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도 테슬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쫄린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한민국 이 아시아 국가의 패권을 뺏기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어차피 뭐 마이웨이니까.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디트로이트 산업을 살려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미국의 빅3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넘어지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지금 시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뭐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뭐 배터리도 완성치 않든 들어가서 장악을 해버리면 전기차 시대에는 야 테슬라 외에는 우리도 대안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제재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이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도 제재를 걸어야죠. 다 제재를 걸고 있는데 유럽도 지금 LCA가 뭐 보조금 단계적 폐지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제재 걸고 있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제재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 자국 내에 배터리만 탑재를 해라, 그리고 그 해외 브랜드에서 배터리 탑재하면 보조금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배타적인 방법으로 지금 보조금을 운영을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다 퍼주는 거야 지금? 그게 왜 이제 법안이 지금 상정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중국 같은 경우 사실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은 네. 중국이 그 정책을 먼저 했어요, 사실은. 네. 먼저 해놓고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도 벌써 스물스물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본격적으로 지금 한국 같은 애들이 지금 뭐 아이오닉 5 이런 애들이 지금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중국 차를 딱 봤더니 그런 애들이 또 있네 중국에. 그런 애들 또 있는데 쟤네가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일단 막아야 되겠고, 그런 김에 우리도 덩달아 같이 막힌 한국이죠. 그러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사실 그렇게 제재를 했을 때 자기들이 쫄리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더 손해예요. GM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GM 지금 배터리 쓰는 거 전부 LG 엔솔에서 수출 나가가지고 쓰는 건데, 물론 2, 3년 뒤에 공장이 생성이 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쫄리는 건데 굳이 그럴.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에서 어쨌든 양극재 원자재가 건너오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 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있고, 근데 중국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뭔가 우리가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손해보는 거에 대한 뭔가를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손해분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해줘야 된단 말이죠, 미국이. 근데 미국부터 저러고 있으니까 쟤네는 우리의 리스크를 담보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양 강국 사이에서 지금 뭔가 기술적으로 너무 잘 돼서 견제를 받고 있는 이 시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CATL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미국의 CATL 공장 설립하는 걸 철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소했단 말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안 질래, 그리고 이제 튕겨져 나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의 CATL이 지금 전 세계 1위란 말이에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국 내의 수요를 빼면 CATL의 영향력이 미비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2위, 중국을 제외하고도 2위예요. 이런 상황에서 CATL이 미국 공장을 철회하면 그게 누가 손해라는 거지? 손해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하나라도 더 공장 유치를 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시설 확충을 해서 미국의 생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제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기업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좀 한번 알아보면 좀 더 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이렇게 좀 명확한 정도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기어 최초로 해외 특파원, 해외 특파원, 중국 특파원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운 좋게 이제 여기서 반려자를 만나서 여기서 지금 거주를 하면서 전기차를 처음 타보고 좀 반해서 이렇게 좀 전기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슈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하면은 이제 마데인 차이나라고 얘기를 해서 몹쓸 전기차, 몹쓸 품질의 아주 조악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보시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저는 생산하고 제조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생산 제조 쪽. 네. 네, 그리고 구매까지 했었고요. 아, 그래서 이제 PCB 딱 대충 보면은 견적이 나왔던 거죠. 아, 저거 얼마 주고 샀었다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의 품질이 지금 어느 정도이고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20년도 4월인가 5월에 이제 BYD의 한 EV 처음 출시됐을 때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테슬라를 한번 탔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BYD 한은 이거 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21년도에 한번 타고 22년도에 타니까 거의 그 흔히 말하는 상점 벽해라고 그러죠. 이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이게 2년 만에 이 정도로 올라갔다고 놀라운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어차피 저도 중국에 거주를 할 생각이니까 차를 구매해야 돼서 제 자금 사정에 맞는 차를 찾다 보니까 이제 샤오펑의 P5 신차 나왔을 때 시승을 해보고 바로 이제 선택을 했었습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간지 좀 오래돼서 가장 마지막에 탄 차가 이제 K5 그 16년식인가? 그거를 제가 이제 19년도에 좀 탔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살짝 더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이라던가 전체적인 구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P5가요. 그래서 이게 P5가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반떼에서 소나타 중간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 정도 차를 만든다고? 라는 생각이 21년도 말에 들었고, 그래서 이런 전기차 타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게 경차가 얼마나 팔리냐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중국 내에서 21년도에 경차 비중이 38%입니다. 내수 시장에서요. 내수 시장에서. 38%? 예, 꽤 이게 높네요. 중국, 네. 중국이 이게 조금 통계가 뭐 아시다시피 좀 자기네들 이거를 감추려고 좀 많이 여러 가지로 허수들을 좀 넣어놓잖아요. 그런 걸 제가 하나하나 좀 발라내 보니까 대략 38%가 21년도에 팔렸습니다. 근데 22년도 상반기에는 경차 비중이 27%입니다. 세단과 SUV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지금 현재 준중형과 중형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준중형은 뭐 이제 중국의 유명한滴滴 같은 이제 공유 택시 서비스로도 이제 세단 쪽은 많이 팔리는데, SUV 쪽은 거의 대부분 실사용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SUV 비중이 지금 거의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생활의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경차 비중이 30%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 홍광미니 같은 거 만들던 중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지금 중국이 2022년도 상반기에 247만 대를 판매를 했단 말이죠. 하반기에도 이 정도 생산량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500만 대란 말이죠. 네, 올해. 맞습니다. 500만 대 중에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략 한 45% 정도 비중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50% 약간 안 되게. 그러면 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만 대 이상, 260만 대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대략 한 33, 4%는 경차고, 나머지는 경차가 아닌 아이오닉 5나 뭐 EV6 같은 차들, 그런 차들이 팔린다는 말씀이시죠? EV6보다는 조금 작죠. 네, 준중형이긴 한데요. 네네네. 소형이더라도 워낙 그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낼 수 있잖아요. 중국 차들도 플랫폼화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이더라도 준중형급이고, 준중형이 지금 거진 중형급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준중형급 이상의 SUV가 올해만으로도 한 170만 대, 뭐 180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될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중국 내에서. 그렇습니다. 경차를 그 제외하고. 이상, 네. 이게 시장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작년 대비 120%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 BYD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드리면은 BYD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네. 그 가격대에서는 최강, 이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 EV가 가장 먼저 나온 그런 중국 내 퍼포먼스형 차량이란 말이에요. 이 가격의 이 성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못 뽑아낸다 이런 게 된 거죠. 북방은 약간 좀 애국 마케팅이 좀 강한 편이고 이제 남방은 좀 가성비 소비가 좀 강한 편입니다. 북방에서는 거의 한 EV는 거의 찬양이죠, 예, 찬양. 그 정도고. 그럼 이제 실제로 니오나 밑에- 샤오펑이나 그 BYD 같은 또 지커 같은 브랜드는 북방 쪽에서 많이 나가고 우링 홍강미니 같은 경우에는 좀 광저우를 비롯한 남부 쪽에서 좀 많이 소비가 되겠네요. 우린 홍광미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그 중국 삼륜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삼륜 네네네. 오토바이. 네네네. 그거를 대체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농경지가 많은 이제 중부지방 쪽에서 제일 많이 중부지방 삽니다. 쪽에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겟이 이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또는 네. 이제 아이 엄마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 좀 많이 팔리고 남부지방에서 BYD는 약간 택시 느낌입니다. 한 EV도 고급 택시용으로 많이 쓰일 정도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마다 너무 이 브랜드 인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딱 뭔가를 딱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 2년간 코비드 사태 때문에 중국에 많이 못 가보셨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또 달라요.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미국이 대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전기차 고속 성장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법안을 추진을 했고 중국은 이제 그에 대응하는 조치로 CATL에서 공장 건축을 또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뭐 대만 하원 의원 의장 방문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법안이 실효된 이후에? 일단 저는 이제 배터리 업체 쪽으로는 끈이 좀 부족해서 기업 내부 정보는 잘 모르는데 이제 인터넷에 이런 정보들을 좀 보면은 야 우리 빼고서 원자재 조달이 쉬울 것 같아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실제로 그걸 위협이라고 보기 좀 위협이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 니들이 우리 빼고 한다고 이런 하려면 식으로 해봐. 보는 견해군요. 하려면 해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아직 유럽이나 동남아, 뭐 아시아 시장도 있는데 네. 뭐 미국이 부러진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에는 큰 타격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업체들이 유럽을 좀 많이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국은 뭐 그래 당장에 진출할 것도 아니고 뭐 정 안 되면은 니오가 이번에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그랬거든요. 네. 정 안 되면 우리가 그럼 미국에도 공장 짓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견제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심각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쟤들 웬 섀도우 복싱하고 있어?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런 느낌.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소재 관련한 그 주도권과 생산 기제를 잡고 있으니까 뭐 급할 게 없네요, 중국은. 그런 느낌이 좀 이제 인터넷상으로 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지금 보조금 차별화 정책을 취하고 있죠. 예, 일단 중국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매 보조금, 구매 시에 개인에게 주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완성차 업체에 주는 배터리 보조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구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기준에 NEDC 300km 이상이면은 이제 12,600위안, 하나로 대략 250만 원 보시면 되고요. 300km 이하면은 9,600위안,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맞나?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어지고 이제 세금 면제 혜택,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져서 대략 한 대당 한 7,800만 원 정도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차량 가액이 30만 위안, 대략 5,700에서 8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네. 이제 업체로 주는 거는 제가 이제 웨이슈님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8, 19년도 때는 1,140위안 정도 1kW당 엄청 많이 줬는데 1kW당.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대략 260위안 정도로 5만 원 정도로 살짝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kW하고 배터리를 탑재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대략. 네.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는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만드는 게 이제 보조금을 따먹는 경쟁이다 했었는데 보조금 줄이니까 바로 파산하고 이러면서 정리를 한번 했고 아마 23년도 중에 이 배터리 보조금도 아마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끈을 펼쳐본 결과 이제 K 배터리 거를 쓰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니오의 그 바스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 내에서 그게 잘 운행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 테슬라 살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니오로 갈 정도입니다. 이 충성도가 만족도와 충성도가 거의 뭐 JD 파워로 따지면 거의 900점 가까이 나오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스왑 서비스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소유 개념이 얽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배터리 스왑 먼저 시작하려고 시연까지 보였다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 성공 못한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현재 지금 중국 내 상황은 어떻죠? 배터리, 니오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스왑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매우 성공적입니다. 일단 출퇴근 시간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 배터리 스왑에 걸리는 시간이 들어갔다 이제 앱으로 예약하고 뭐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주유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편하다고?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경험치가 좀 쌓이고 이제 입소문들이 퍼지니까 거기에다가 니오는 비싼 만큼 그 벤츠 BMW도 보여주지 못했던 프리미엄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테면요? 차량 OS에서요. 네. 고장 감지가 되면은 바로 차주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네 차에 타이어가 터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가 30분 거리, 뭐 1시간 거리에 있으니까 바로 보낼 테니까 수리를 해줄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너는 그냥 차 문만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나 뭐 수리공이 가가지고 바로 수리한 다음에 사진 딱딱딱 찍어서 보내주면서 그럼 그 사람이 딱 문을 닫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면 이제 끝. 차 수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서비스 센터나 뭐 이런 거가 필요가 없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리고 내가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연락이 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족도 사실 그 소유의 개념을 희석시키는데 이런 서비스로 진짜 소위 말해서 떡칠을 해가지고 그냥 니오에다 녹여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 뭐 배터리백 없으면 어때? 어차피 돌려 쓰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번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배터리를 제외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대략 배터리를 빼고 하면은 이제 100kW짜리가 대략 12만 위안 정도, 2,300만 원? 뭐 이 정도 줄어들고요. 2,300 정도 줄어들고 75kW가 8만 위안인가 줄어듭니다. 대략 1,600, 1,500 위안. 대신 이제 월 불입금이 그만큼 좀 높아지죠. 얼마인가요, 그러면? 월 불입금이? 월 불입금이 75kW가 아마 2,000 위안인가 그렇고 100kW가 3,000 얼마 해서 대략 한 60만 원 3,000 위안 정도면은 대략 60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러네요. 예. 하진 않네요. 그게 좀 저렴하진 않네요. 대신 이제 그 기본으로 2회인가 배터리 스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든 그냥 배터리를 사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추가로 구독을 하면 이제 월 최대 6회. 6회를 배터리 바꿀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충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 서비스를 2달만 내가 오늘 장거리 뛰어야겠다 그러면 2달만 이제 한 달만 구독을 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잖아요. 이제 중국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설날, 춘절이라던가 국경절 때 어마어마하죠. 장거리 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니오 차주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구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베이징에서 여기 상하이 오시는 분이 내연차로 운전하면은 13시간인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로 운전을 하면은 16시간인가 18시간이 걸려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 니오 배터리 스왑 하시는 분들은 14시간에서 1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내연차랑 들어와야 되는 시간 때문에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야 이거 내연차랑 차이가 없잖아. 이거 한번 딱 경험이 쌓이고 시작하니까 충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배터리 스테이션이 중국 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7월 달에 발표할 때 이제 1,000군데 1,000군데. 네, 이번 달에 제가 발표를 봤을 때 1,100군데 정도로 1,100군데. 확인을 중국 했습니다. 예. 그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직까지. 예, 제가 확인했을 때는 대략 5,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5,000개. 근데 지금 1,000개, 1,100개소가 설립이 된 게 불과 1년 동안 설립된 거죠? 2년입니다. 2년? 2년. 2년? 네네. 2년 동안 1,100개. 그러면 5,000개까지는 언제 이게 그 시스템이 그 구축이 된다는 건가요? 인프라가? 일단
제가 듣기로는 23년까지 이제 2,000개소 달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년까지 5,000개소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1,000개소씩 늘리겠다라고 돼 있는 거네요. 네, 그 정도로 보입니다. 네, 예, 네.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최근에 그 니오가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손실이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니오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 바스 서비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투자한 분이 많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서 발표가 그렇게 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차량 한 대를 사면은 최소 기본 2번의 수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대당 그러면은 장착된 거에 2번 수압이니까 3대의 배터리를 만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6회까지 늘어나면은 뭐 그럼 최소 4개에서 6개까지 가지고 있어야 와.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차 한 대 팔면은 사실 당장에는 손해겠죠. 근데 이제 구독 서비스로 계속 이제 돈이 되는 들어오니까.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익은 날 것 같은데, 당장의 투자 때문에 좀 손실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스테이션에는 이제 적어도 수십 개의 배터리들이 거기 충전돼서 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수십 개, 예를 들어서 3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100kWh 배터리가 30개면은 기본적으로 3메가 3메가와트. 3메가와트시의 배터리가 네. 축적이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3메가와트라 그러면은 이 한 작은 마을, 작은 도시의 공급을 한 몇천 명, 한 1,000명 정도? 예, 뭐 그 인구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 스테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력 수급이나 지역 내에 뭐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뭐 정전 사태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이런 니오의 에너지 스테이션이 국가의 그런 어떤 에너지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이션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나요? 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신장 지역에 아직 니오 차주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장에다도 8개소를 먼저 선취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니오가 없는데 그런- 8개를. 네. 니오의 소형 배터리 스테이션은 30개인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 팩이 대형에는 100 몇 개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뭐 그것들을 이제 초대형 ESS로 해서 밤에 충전시키고 낮에 전력 부족한 곳에 보내주고,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니오 차는 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매 보조금 기준에 30만 위안에 다 넘어갑니다. 최소가 40만 위안이에요. 지금 현재 나온 니오 차량은 가격이. 근데도 중국 배터리 보조금을 받았던 이유가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배터리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기간 산업으로. 네네. 그래서 한 개 그 소형 배터리 스테이션이 대략 3,000에서 5,000명의 전력을 3일 정도 전력이 끊겨도 3일 정도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건데, 우리가 예전에 전기차 배터리만 모으면 ESS 되는 거야 라고 시승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이면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ESC가 그냥 그대로 장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도시 하나를 커버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소들이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것들이 5,000개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5,000개 곱하기 3,000을 해보면은 와 커버할 수 있는 인구가 진짜 어마어마해지네. 그 스촨성 쪽, 청도 쪽에서 그 가뭄 났었던 것도 한 군데인가? 그 ESS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을 안 느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배터리 스테이션은 그렇고 전력 에너지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송전 시스템과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조금 그렇죠. 모호하셔서 그래요. 송전이라는 것은 이 전기를 생산하면은 이걸 보내고 나서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저장을 못 해요. 저장을 하려면은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설이 있어요. 즉 초대형 배터리 스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배터리 시스템을 지금까지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었고 또 그렇게 유지 운영이 안 돼 왔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송전을 하고 나서 배터리 시스템에 배터리 스테이션에 배터리들의 충전을 하면 그 전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유사시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기만큼 발전소에서 송전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때도 딴 데서 사용 요구가 많을 때 충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심야 전기든지 뭐든지 전기 요구가 많지 않을 때 그 배터리를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기 사용량을 평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피크 수요는 줄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피크 제어가 되는 거죠. 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이 수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상들이 사실 이건 테슬라에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거긴 한데 중국이라는 환경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렇게 수압해서 구독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 국토를 자기가 갖고 있는 배터리의 레인지로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에 아이오닉 6 나면서 500km 이제 좀 더 기술이 늘어나서 뭐 2026년에 뭐 신플랫폼이 나오고 하면은 그때는 뭐 700km, 800km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만들어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쟤네는 그게 필요하고 일론 머스크조차도 그거 필요 없어. 초급속 충전하면은 우리 미국에서도 다 되라고 한 거예요. 중국은 특히 땅이 넓어서 아직도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고요. 섬나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륙 쪽에 있는 아니면 이제 수도에 있는 쪽은 이 발전에 문제가 없어서 전기가 잘 들어오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전기 수급에 아직도 문제를 겪고 있어서 산업 발전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지금 단순히 전기차라는 산업군에서 볼 게 아니고 전체적인 중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게 그 많은 전력을 다 어디서 내느냐. 전기차가 동시에 뭐 100만 대가 되면 100만 대가 동시에 충전기를 물고 있는 걸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시는 건데 전기차 충전은 대체적으로 이제 밤에 심야 전기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또 이게 주차장에 세워놓을 때 많이들 쓰시죠. 예, 그리고 주간에 이동하면서 급하게 충전해야 되는 비율은 전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송전 전기처럼 바로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장거리 이동하게 되면 몇 시간 만에 다 쓰겠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일주일 넘게 열흘까지도 씁니다. 네. 그럼 그 전기가 거기에 저장이 돼서 계속 조금씩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전력 대책이 엄청나게 필요할 만큼 피크로 몰리는 상황은 이게 뭐 전기차가 완벽하게 뭐 몇천만 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홍수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들이 각 전기가 공급 안 되는 지역으로 가서 V2L 기능을 통해서 관련된 그 전기 공급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시에 이 배터리가 70, 80kWh나 되는 이 엄청난 배터리가 에너지원으로 일정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생활 방식으로 예상하거나 생각했었던 그런 생활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와서 새롭게 열어주는 부분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스테이션에서 불나면 대형 참사겠네요 했는데 피리님 중국에서 스테이션 바스 시스템 스테이션에서 불난 적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바스 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에서 20m인가 30m 이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 몇 미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하 몇 미터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나더라도 그 이제 지역 내에서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배터리를 보관을 해서 보관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네. 불이 난다 그러면 그냥 아예 매립을 시켜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스테이션 처음에 개발하고 사업 얘기하던 뭐 LG라든가 기존의 ESS 초창기 얘기 나왔을 때 우리도 그 규격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좀 더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브랜드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질이라든지 또 샤오펑 이런 전기차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샤오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샤오펑은 시작 자체가 테슬라 패스트 팔로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샤오펑 는 이제 초급속 충전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이번에 480kW짜리 충전기도 발표를 했고 480kW까지는 안 나왔고요. 대략 네.
시연 영상을 보니까 360kW인가 50kW 근처였습니다. 지금 예. 지금 중국 내에 가장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이제 샤오펑 P5가 현재 제일 빠르고요. 예, 그게 스펙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제 차가 250kW에 400V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 차 60 몇 킬로와트였더라. 그것까지 기억 안 나는데 제 차가 40분이 안 걸립니다. 100% 이제 충전에 50분 정도 걸려요. 중국의 충전 10에서 기술이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실정이네요. 사실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네. 480V가 아니라 480kW입니다. 이 볼트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이 네, 계세요. 480kW. 네. 네. 충전 속도. 충전 네. 속도가 네. 전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1시간 충전하면 네. 480kWh 배터리가 완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벤츠 EQS의 충전 속도의 3배가 넘습니다. EQ가 350kW를 지원하는데 그거보다 130kW가 더 빠른 겁니다. 타이칸보다 더 빠른 거예요. 이걸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이 이렇게 빠른 충전 기술을 지금 계속 내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중국의 이제 전기차를 밀어주는 게 정부의 의지니까요. 배터리 수압을 갈 수 있는 업체는 전통차 업체는 지금 현재 상하이 정도 그 정도의 작업력을 보유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죠. 사실 디오는 투자자가 워낙에 좀 큰 손들이 많으니까 이제 시장 선점 효과까지 해서 이제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배터리 수압을 시도하는 업체 자체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광저우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CATL과 베이징 자동차의 합작, 그리고 이제 니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충전은 이제 나머지 업체들, 특히 이제 지리와 샤오펑, 그리고 초급속 있는 게, 역시 상하이도 초급속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상하이도 이제 초급속 250kW 이상의 초급속 자체 브랜드 전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480kW 초고속 충전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기차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빠른 충전이 가능하냐가, 다시 말하면 배터리 셀이 그 충전 속도를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게 설계되고 그렇죠. 디자인돼서 전기차에 실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의 파워 모듈 그리고 또 인버터, 스위칭 기술들도 다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는 인베디드라 그랬잖아요. 어느 한 부분의 스펙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스펙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의 부분 설계해가지고 한쪽 부분의 파츠가 좋아지는 그 설계가 아니에요. 이게 480kW를 받아내려면 충전, 고방전 시 C레이트가 높아졌을 때 오는 효율, 그리고 안전성, 화재에 대한 대비, 발열, 이런 것들이 다 평균적으로 올라갑니다. 킬로와트 하면은 그 전력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는 전기차라면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단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 생각을 못했던 게, 배터리 기술, 충전 기술, 모터 제어 기술이 그 사람들은 다 각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각각 붙여놓고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내연차 만들듯이 만들면 또다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베디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핵심을 잡지 못하는 기업은 나머지를 다 못 잡는 거예요. 다 못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는 배터리의 무게가 굉장히 차지하는 범위가 큽니다. 무게 중심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총 중량, 공차 중량 자체가 내연차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배분도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력이 ESC,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부분에게까지 다 연관이 돼서 제어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연 자동차식으로 엔진 제어 따로, 브레이크 제어 따로, ESC 따로 해서 이걸 붙여서 조율을 했던 내연 자동차들이 이 전기차의 통합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효과적인 결과물을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공장 안에서 뭐 이 PCB 저 PCB 뭐 이런 것들 조립, 배터리 모터를 한 번에 조립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 단계에서 지금은 각각의 사양을 줘서 그걸 와서 짝입어서 조립해서 나가는 게 완성차, 기존 내연차인데, 그게 아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얘를 어떻게 제어하겠다는 파라미터부터 유기적인 그 관계를 인베디드 시스템 전체의 아키텍처를
한 주체가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독일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다른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미국은 그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테슬라로 갔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고 4차 산업군에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바리님, 기술의 수직화가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이제 와서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고서도 당하는 겁니다. 알고서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중국 기업이나 또 대한민국 현대기아차는 이미 결과물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독일 기업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CA 제재를 하는 거고. 심지어 결과를 낸 지도 꽤 됐어요. 꽤 됐지. 네, 벌써. 우리가 EGMP 나온 지가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ICCU 보셨죠? ICCU를 그렇게 때려 박아 놓고 이렇게 완성도 높게, 그 실질적으로 ESS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도 저런 인버터 안 쓰는데. 우리도 보통 ESS를 25kW 단위로 해가지고 인버터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의 출력과 ESS의 출력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버터 설계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 설계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SIC 모스펫 저렇게 때려박아가지고, 아니, 뭐 저런 식으로 안 하는데? 왜 저게 저렇게까지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그분들이, 야, 저렇게 견적되면 그냥 물어봤어요. 이렇게 견적되면은 ESS 만약에 인버터로 견적되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국내에서 생산하면은 300, 400 이하로는 어려울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걸 160만 원에 맞춰가지고 생산 공급한다라는 게, 야, 이게 진짜 소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름이다. 이미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미 해놨어. 그런데 독일 기업은 최근에 인정한 거예요. 뭐 그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폭스바겐이 MEB, J1, PP 다 때려 없애고 SSP로 가야 돼. 자, 폭스바겐이 준비를 나름 차근차근 했는데 J1 플랫폼을 타이칸에 놓고 나머지는 감을 봤단 말이에요. 중국과 현대에서는 그렇게 안 한 겁니다. 현대가 해안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진 않고, 현대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전기차 시장이 밀리겠지. 벤츠, BMW 그 대단한 놈들이. 그렇죠.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겠어. 특히 폭스바겐이, 야, 이거 뭐 돈도 많고 또 리막도 다 리막도 거의 다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좋은 거 많이 쏟아낼 텐데 우리가 이 정도 해놔가지고는 택도 없을 거야. 긴장 다 쫙 한 거죠. 그렇지. 네. 다 때려 넣어야 돼. 네. 다 때려 넣고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 라고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결과물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유럽의 이분들이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지. 왜 현대가 상타구도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아마, 죄송합니다, 넉넉히 있다가 타이밍을 놓친 게 있어요. 이제 와서 이게 전기차가 통합제어가 되어야 되고 기존의 내연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방향으로 지금 발전해 있고, 변방에 우습게 보던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지금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아이오닉5나 EV6에다가 벤츠마크나 BMW 마크 달아놓으면요, 바로 1억 넘어가서 살사나 많아요. 진짜 현대가 생각을 해보세요. 실리콘 카바이드 그 파워 반도체를 인버터에다 집어넣는데, 그걸 업계 사람들한테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그 실리콘 카바이드 그 스위칭하는 그 기판 있잖아요. 그 하이브리드 기판. 그게 일반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일반 주문 가격이 얼마나 그랬지?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서 가져갈 때 1,500불 정도. 쉽게 말해서 전체 인버터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스위칭에 해당하는 PCB가 그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그 정도의 부품이에요. 그것도 집어넣고 전반적인 제어 캐피시터까지 다 포함하고, 그래서 이걸 190만 원에 공급하는 그런 인버터로 만들어냈다는 건데, 이런 식의 설계를 적용한 인버터를 지금 유럽 기업에서 전기차에 적용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유일한 모델이 타이칸인데, 타이칸은 가격이 저세상에 가 있고, 근데 이거를 5천만 원에 팔리는 전기차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현대가. 이미. 그리고 고도 산업시가 그 시장에서
발전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몇 배로 빨라져 있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격차를 과연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인피니온이라든지 ST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독일 기업이긴 하나 이미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놓고 수주를 몇 년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른 기업들이 뭐 이제 와서 우리도 좀 좋아하게 되면 야 이미 몇 년 동안 다 저쪽 이쪽 뭐 중국 기업이나 뭐 대한민국 기업에서 다 주문을 해놔가지고 니들 줄 거 없는데 뭐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 알고 모르고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처음부터 알고 준비를 했었어야 대비가 되는 건데 이 중국의 그 파워 모듈 관련된 제작 업체들이 많죠. 아유, 셀 수 없죠. 네. 이제 BYD나 샤오펑, 니오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전기차 전문 업체들은 내재화까지 거의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광저우나 상하이 같은 이제 전통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각종 업체들과 MOU라던가 아니면 지분 인수 같은 그런 걸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수직 계열화를 최대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거의 전기차 그 빅5 정도로 보게 되면 완벽하게 지금 국산화가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BYD는 지금 90%가 넘었다고 들었고 샤오펑이나 니오도 80%를 넘겼다고 올해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뭐 국산화, 그 중국 배터리 산화율이. 완벽하게 그 자급자족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를 비롯한 인버터 기술도 다 자급자족 될 테고 지금 그 중국에서 해결 못하고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나요? 그 자율주행 쪽에 그 저번에 보여주신 그 비전 아이라던가 이런 부분 쪽에 쓰이는 퀄컴 거 815 칩, 올인 칩 그런 쪽이 좀 부족하죠. 지금 퀄컴 거를 중국에서 쓰거나, 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 자체가 자동차에 쓰이는 게 24나노에서 36나노 사이로 네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BYD나 니오 같은 경우에 내재화도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 24나노 이하인 것 같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퀄컴 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의 고급 전기차 준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까지 대부분이 지금 815 올인 칩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전 센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자급자족만 빼고는 다 돼 있는 거죠. 거의 국산화가 다 돼 있다는 얘기네요, 중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뭐 국제적인 소요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국가 간에 어떤 그 무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를 그나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와 중국 기업과 대한민국 정도로 압축이 되겠네요. 그렇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네. 알기로도 유럽의 전기차 라인은 거의 멈추겠군요. 모터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중국 차에. 예. 제가 이번에 조사를 EV6 GT와 이제 재미로 이제 지카 001 그리고 BMW i4를 지금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네. 니오가 이제 뭐 RPM이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최대 RPM이 2만 RPM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 21년에. 대단하네. 네, 근데 그게 뭐 2만 RPM이 모든 걸 RPM이 말하진 않는데 정출력 구간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약계자까지 다 포함해서 2만 RPM인가요?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네, 약계자까지 같이 그때- 포함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그때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러면 정출력은 네. 어디까지? 근데 그 정출력 정보가 안 나오는 게 이제 네. 중국에서 중국 확인이 안 업체들이 돼요. 그걸 네. 공개를 안 하더라고. 네, 최종 정출력 RPM 만 공개를 안 해요.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EV6 GT 같은 경우에 정출력이 2만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2만 1000 RPM 정도만 약계잖아. 지금 현행 개발된 모터 중에서는 이게 최강 스펙이긴 해요. 물론 토크 수치가 최강은 아닌데 이 관련해가지고 정출력 유지되는 이 효율만큼은 최강 모터의 스펙인데 거의 이제 모터 스피드는 중국이 따라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스피드 자체는 따라왔고요. 100에서 이제 최대 시속 200까지도 15초 이내로 비슷하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이거 법규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이제 시속 200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좀 근데 뭐 아쉬운 부분입니다. 해보면 일단 넘어가기에 충분한 수치라서.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국에 난립해 있는 업체들이 한 7, 80개, 60, 70개 정도 되죠? 네, 전기차. 70여 개 정도 70여 네, 개. 브랜드 네. 네.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충 어느 정도 봅니까? 많으면 25개. 아, 대단하네. 이 중국 하면은 이제 그 좀 허수도 많고
또 통계 왜곡도 좀 많고, 그리고 또 품질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이게 격차도 크고, 중국 기업에서 이제 IQC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품질이란 이 소비자들에게 안 들키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직도 그 인류 기업은 아닌데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좀 있죠. 네, 좀 있죠. 예. 예, 저도 예, 현업 뛸 때 많이 했죠. 네, ISO 검사원한테 이제 술 먹고 다음날 뻗어 있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좀 있었는데 예, 아주 옛날인데 아주 옛날 자동차 업계 중국인들이 계속 무시받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전기차라는 기회가 이 친구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쇼차에서 바닥에서 기던 친구들이 여기 오니까 갑자기 이제 막 전교 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예전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국뽕에 떡 차오르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맨날 무시받던 애들이 갑자기 전교 상위권 올라오니까 몇 개 기업은요. 전체는 아니에요. 지금 70개 기업 중에서 사실 전 세계 글로벌에서 좀 인정받을 만한 기업은 한 10개, 지금 현재는 10개도 안 되죠. 한 7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뭐 7개, 10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도 엄청 많은 거죠. 뭐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작죠. 네. 그럼 이제 중국 인구가 내에서 작잖아요. 한국 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사실 EV6 정도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닉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안 돼요. 원래 그리고 이게 실내 각진 공간은- 디자인을 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실내 공간은 이미 중국 전기차도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좀 아. 장점이 실내 공간이 크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성이 좋은 이제 EV6 쪽으로 좀 많이 옮겨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야, 이거 진짜로 유럽 애들, 미국 애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EV6를 우리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번에 9월 초 청도 모터쇼에서 기아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EV6 2023년부터 중국 내에서 염성 공장에서 양산을 한다. EV9도 양산을 할 것이다, 중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스탠다드나 롱레인지 라인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GT 라인과 GT를 기대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고성능. 네, 그래서 자, 이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 고성능 쪽으로는 좀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전기 IT 분야를 넘어서 이 전기차가 이제 IT의 연장선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이 잘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이 워낙에 시설 관련해서 막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네들의 그 산업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뭔가 보호를 하고 장벽을 쳐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걸 텐데, 지금 그 중국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네,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결과인가요? 사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현대 기아차 중국 법인에서 예전에 좀 실수를 했던 게 더 큽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또 제가 보기엔 것보다는 이 중국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원가 절감이 너무 심했다. 사실 한국에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이나 한족 친구들도 한국 가서 이제 K5 소나타 타봤는데, 아니 중국에 들어와 있는 거는 뭐 이래? 이 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EF 소나타라든지 NF 소나타를 현지 생산해가지고 막 택시를 공급하고 3세대, 2세대 철진한 구형을 가지고 중국 지하 시장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인식이 나빠진 거다.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이제 한한령 사드 사태 때 빵 터진 거죠,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찾아봤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몇몇 이제 중국 인플루언서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현대가 잘못한 게 맞다, 그거는 현기가. 그러니까 현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군요, 중국 시장에.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잘 팔렸어요. 그래도 음. 한 세대까지 아니더라도 0.5세대 정도 떨어지는 거 가지고서도 경쟁이 잘 됐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이제 다른 데가 현대에 밀리니까 이제 좀 더 자기들이 최신 이렇게 되는데 현대는 그 스텝을 못 따라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글쎄- 보니까 좀 밀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2019년, 2022년, 2020년 그 광저우 갈 때 제일 의아했던 게 EF 소나타, 옵티마 이런 택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 차 그 생산 연도를 보니까 다 2018년도, 2019년도야. 그 중국 현지에서 이 구형차를 가지고 이게 상용차는 뭐 택시 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도 결과적으로 왜 우리
시장 우리 우습게 보냐, 왜 구형 팔고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렇다고 막 그 차들이 싸게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에서 합작 회사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베이징 현대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현대 지분이 과반이 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 공산당 입김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자국 산업 보호 때문에 네. 최신 차에 인가를 안 내줬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 최신 차량에 인가를 안 내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그 네. 생산 쪽에 그 고문하시던 교수님이 직접 저한테 네. 말씀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거의 중국에서도 모를 거예요. 오프 더 그러니까 레코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제가 이미 들은 지 좀 몇 년이 돼서 예,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드려봅니다. 한국에서 베이징 그 현대로 신차가 가버리면 네. 신기술이 타임 그 로스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효과 때문에 좀 지난 차를 보냈다. 그렇다기보다 그럼 이제 중국 내 중국 자국 내 차가 안 차량들과 팔리는 경쟁이 거지. 아, 중국 내 안 자국 팔리죠. 차량과 네. 경쟁이. 왜냐하면 음. 품질 차이가 좀 있으니까 최신형이 오면 아하. 네. 누가 중국 내수를 사겠냐. 안 산다. 네. 저 차를 사지. 그러니까 키워야 저 되기 차를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아하. 막았다. 아하. 네, 그거에 제한이 어. 있었대요. 아하. 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슈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얘기가 좀 개연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이미 다 얘기하셨으니까 그 원인이 네. 이제 현대차 공장이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네. 중국 내에. 음. 근데 중국도 아시겠지만 이 성별로 네. 파벌이 있잖아요. 네. 뭐 음. 옛날에 뭐 상하이방, 태자당 뭐 이런 거. 거기에서 부지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방 정부들의 보호를 못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루머가 좀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상하이 자동차와 이렇게 오래 협업을 해서 중국 내에서는 거의 뭐 폭스바겐 국산차로 보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 오래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80년대 폭스바겐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 도로 산업이라든지 기관 산업 이런 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잘 많이 해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도시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폭스바겐 하면은 그 뭐 거시안이라든지 뭐 CATL 협조가 이 폭스바겐하고 잘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자동차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현대는 사실 그 견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상당히 좀 견제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부유층이나 또 공산당원 중에 그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독일차를 많이 선호를 하니까 이 독일차와 관련된 정책 피는 데 있어서 국산 브랜드하고는 조금 차등된 그런 특혜가 가는 경우가 그래서 아마 있지 않나. 전기차 시대에도 조금 현대기아차는 좀 어렵다 중국에서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빨리 제네시스 전동이 GV6 같은 그게 아, 빨리 들어와서 현재 지금 내연에서 BBA의 위치까지는 모르더라도 렉서스나 볼보 정도의 위치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코나나 니로급 정도의 전기차는 중국에서도 이미 잘 만들고 있습니다. LFP를 쓴 것도 있고 NC에 뭐 623, 622나 뭐 811 쓴 것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은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EV6 GT, GT 라인 이런 거나 고성능 그런 거나 제네시스 GV60 같은 이제 초고성능에다 프리미엄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원가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의 테슬라가 얼마 전까지 미친 듯이 팔리다가 요즘 와서 조금 제동이 걸리고 있죠? 네. 그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보는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시각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중국 내 전기차들 경쟁력이 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중국에서 테슬라의 그 약간 폭스바겐하고 비슷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성공에는 중국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는 제가 봐도 최소 점유율 50% 중국에서 계속 가져갈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상반기에 점유율이 떨어진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상하이 봉쇄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이 이제 이번에 상하이 공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진 거지. 아, 이게 사실 생산량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제가 최근에 확인 안 했는데 8월 초에 확인할 때인가 8월 중순인가 확인할 때는 테슬라 계약이 불가능했었어요. 계약을 막아놨었어요. 아, 너무 많아서. 네, 이미 한국도 계약자가 그렇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네. 이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군요.
아니요, 이미 쌓인 수요가 거진 1년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의 1년. 지난 6개월간 상반기 동안 57만 5천 대를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연내 통계로 낼 수 있는 건전한 수치는 아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너무 그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22년도. 그 테슬라, 반 테슬라 정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예요? 중국에서? 그게 이제 BYD의 이제 국뽕, 소위 말하는 아, 국뽕. 그게 왜냐면은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 따지자면은 이제 FSD나 이쪽에서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도 테슬라를 비빌 수 있다는 자신감 생겼는데 이제 지커 001이나 니오 ET7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껏 이제 테슬라가 비빌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중국 내부에서도요 아직도 그 폭스바겐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지금 테슬라 가격은 한국에 비해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6,4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모델 모델 Y는 어떻습니까? 모델 3 퍼포먼스가 35만 위안인가 하거든요. 네네. 그럼 35만 위안이면은 대략 6,8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건 싸네. 그 이게 테슬라가 지금, 지금 그 카메라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걸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얼마 전에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게 사실 네. 중국 업체들도 사실 그때 21년도에 이게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9월인가 10월에 네네. 여기 중국 그 10월에 있는 그 전인민 회의 때 그때 사실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못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는 테슬라만 그냥 역시 중국 언론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군요. 아니요, 중국 언론은 오히려 네.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뉴스만 제재를 한 언론은, 거네요. 네. 그렇죠. 검색이 많은 잘 안 돼요. 분들이 내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이 화재 관련해 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보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는 그게 노출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네, 거의 안 그러니까- 돼요. 연 3,000건에서 4,000건 사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21년도, 20년도 통계 보면은. 근데 순전기차는 한 100여 대 100여 대. 정도로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모아 놓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까 100만 뭐 저 정도 나갔다 그러니까 한 250만 대, 300만 대 가까이 나가니까 10만 대당 한 대도 안 되는 거네요. 아니지. 사실 100여 대. 예, 사실 지금 2만 5천 BYD 대 같은 나가네. 경우에 아, BYD가 250만 대라고 하네요. 250만 250만 대 네. 연으로 따지면은 지금 연으로 한 10건이 안 됩니다. 250만 대 연. 22년도 4월까지 확인했을 때 11대에서 15대 사이였습니다. 10만 대당 한 대. 특히 그저 한이라는 전기차가 한 50만 대, 48만 5천 대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누적이. 네네. 근데 이 네, 한은 이제- 한 5대 정도 났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한에서 이제 PHEV 있고요, 한도. 네네. 그러니까 DMI라고 순수 전기차로만. 순수 전기차는 한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누적이 30만 대 정도 됩니다. 30만 대. 네. 팔린 게. 29만 몇 대예요. 이번 달까지 해서. 이번 그래요? 달까지 해서. 네.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그게 5대면은 뭐 30만 대 5대면 우리 기사로 보니까 48만 대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럼 그 PHEV 합쳐서입니다. PHEV까지 합쳐서. 합쳐서. 네. 그렇군요. 제가 네. 그거 최대한 발라내고 세 군데 통계 다 합쳐 그 세 군데 PHEV가 더 진짜 문제예요. 이걸 이렇게 통계를 내버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PHEV를 빨리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맞는 것 PHEV를 이게 자꾸 분리를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하는 그 습관을 누가 자꾸 길을 들였냐면 토요타가 그렇게 길을 일본 들였거든. 애들이? 이놈들이 그냥 하이브리드 EV라고 막 우기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하이브리드까지 다 EV라 그래서 통계 우리가 세계 1등이야, 뭐 특허 1등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PHEV랑 EV 통계를 화제를 같이 잡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 마이너 업체들은 그냥 터져요. 뭐 그렇지.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충전하는데 그냥 빵빵 터지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놀랐습니다. 터질 때도 보통 이제 잘 만든 전기차는 연기가 좀 나면서 쭉 한 다음에 몇 분 만에 하잖아. 이렇게 불이 붙는데 대충 만든 전기차는 그냥 폭탄처럼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저거 진짜 와.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불날 때 빵 하고 터지는 전기차와 그래도 불날 때
빈도도 좀 극히 드물고 운전자가 탑승자가 피신할 수 있을 만큼 안전 설계가 잘 된 전기차의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경차도 이제 22년부터는 대부분 화재 기형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부터 판매되는 애들은 최소 5분 정도 화재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좀 전기차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구해줄 수만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많이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어디까지 성장할지 진짜 좀 위협적이고 좀 두려운 생각까지 드네요. 그리고 처음 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초창기 시장이라 전체 글로벌 판매량의 어떻게 보면은 10%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저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BYD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323% 하이브리드, 맞아요.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가 그렇게 성장을 했대요. 근데 이런 수치는 진짜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에서 존재해보지도 않은 수치거든요. 테슬라가 아무리 그동안 신의 경지에서 발전을 했다 그래도 이런 성장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서 지금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니오 같은 경우에는 바스 시스템이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죠. 지금 그 니오의 바스 시스템을 그 유럽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있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호주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그 한이라는 전기차를 상당히 좋은 전기차, 가성비가 뛰어난 전기차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전기차를 무시하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밖에는 없죠. 네. 중국 내에서 그 독일 독삼사 전기차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지값만 20만이야. 네, 4천만 원. 배지값만 4천만 원. 그 사람들이 품질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중국 사람들 체면 중시니까 그냥 체면으로 난 산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최근 사실 이제 중국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태면 때문에도 전기차는 안 사요, 이제. 7월 달에 그 이제 40만 위안 이상 이제 럭셔리카 통계가 나왔는데요. 22년부터. 아우디하고 이런 거가 다 합쳐서 3,000대가 안 됩니다. 중국에서 3,000대면은 거의 안 팔리는 거예요. 팔린 건데? 6개월이면은 그냥 완전 전시용 차량하고 네, 시승용 네. 차량 팔린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중국에서도 야, 네가 정말 그 배지가 필요하다면 사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내연차 사고 중국 전기차가 훨씬 낫다. 왜 그러냐? 그건 다 모든 게 낭비다. 그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냥. 사실 근데 얘네가요, BYD가요, 최초로 전기차 만든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08년도입니다. F3 그 첫 차량 가지고서 전기차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돼갖고 충전소도 대도시에는 다 있었고요, 그때도. 17년도부터 드라이브 제대로 걸어서 18년도부터 제대로 된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럴만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로 따지거나 아이덴티티로 따지면은 오히려 자동차를 그동안 만들어왔던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전기차에 있어서 헤리티지가 없는 거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네. GM? 그러니까 GM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엎었잖아요. EV1을. 네. 그러니까 지금 헤리티지를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전기차에 있어서 오히려 현대, 테슬라, 뭐 방금 비아디. 얘기했던 비아디 이런 정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항상 얘기하자면 비아디는 글로벌에서 먹힐 거다라고 제가 제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아디, 뭐 지커는 이제 신생 브랜드니까. 그리고 현대도 사실 현대가 전기차를 제일 처음 연구한 시점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테지만 97년도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때의 전기차가 지금의 기술에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다 했어요, 다. 예. EV1 네, 저것 네. 때문에 그래서 잠깐 동안 다 네, 했어요. 현대도 있었어 그때. 예. 시도를 하고 그 선행 연구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 특히 비아디 같은 이런 업체들도 이미 08년도, 뭐 07년도 이런 시점에서 그거를 인지하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독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그나마 아우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 연구 개보가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 그 동기형 모터가 나온 것도 사실 GM 때문이에요.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 퍼머넌트 마그넷은 스위토모 특수금속하고 같이 개발해놨고 이거를 전기차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리오로 PMSM 모터를 만들어 놓으면 엄청 비싸니까 이걸 어디다 써? 그래가지고 방치하고 있다가 그거를 스미토모에 넘겨서 스미토모가 후지츠로 넘어가면서 후지츠에서 그 하이브리드 생기면서 아주 그냥 뿔을 빨았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GM이 진짜 호구짓을 많이 했네. 그런데 이런 GM이 지금 전기차 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게요. 네, 빠르게 서두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알고 있다고 그래서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1970년대에 개발을 했고 또 이미지 센서를 누구보다도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을 확보를 했었지만 기존에 깔려있는 필름 자동이나 인프라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알고 있으면서 도산을 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독일 기업들 그 다음에 레거시 업체들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가야 될 방향이 이쪽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 봉착돼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와서 뭘 하려다 보니 생각처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인베디드 사실 그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냐? 옛날부터 있던 건 맞아요. 90년대 후반부터 인베디드가 많이 활성화됐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하나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MCU 하나 인베디드나 시스템 제어할 수 있어? 하나의 시스템 제어가 아니라니까 전체 아키텍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도 최근까지 그런 인력을 신입을 채용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21년 21년 석박사 신입 채용 공고부터 인베디드 시스템 연구 개발의 채용 공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역사적인 거는 중국은 해외 유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해외 유학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친구들이 돈 좀 있는 집안들은 다 뭐 UCLA 가거나 이런 데 가요. 걔네들도 머리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인베디드 시스템 배우고 미국의 이런 반도체 산업들 뭐 기관 산업들 다 배우고 와서 뭐 한국 애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뭐 전기차 타고 이러고 해서 자국에 들어오면은 이 친구들은 인베디드 시스템 하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군에 돌아가는 규모를 알고 있고 어떻게 제어가 돼야 되고 어떻게 아키텍처 설계가 돼야 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자국으로 가서 저런 비아디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더 좋은 게 얘네들은 자국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슈리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 자급이 되잖아요. 그럼 연구 개발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또 제재도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 규제도 거의 느슨하고 하니까 그 중국도 지금 규제가 또 빠르게 강화되고 있기는 한데 초창기에는 거의 뭐 자국민들을 베타 테스터로 활용을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발전하는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신기술 하나 하더라도 규제가 너무 많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중국과 같은 발전 속도가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래서 더 문제예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규제가 조금 그 뭐 국제 규제라든지 오토모티브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하죠. 이제 지금 웨이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끈 좀 펼쳐본 결과 지금은 이제 방역 때문에 공장 견학이 어렵지만 우리 공장 견학에도 자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 이제 견학을 그래서 오픈하는구나. 네, 공장 오픈까지도 가능한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 업체들은 진짜 제가 왜 자꾸 중국 전기차가 무섭냐고 하면 진짜 진심인 친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제목을 우리나라도 홍보짓 하지 말자 이렇게 지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 나라에서 지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장벽을 치고 있고 그리고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보조금은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사실은 법인세 현실화해서 10억 달러 이상 매출 내는 기업, 그러니까 순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최저 법인세인 15%를 징수를 하겠다.
조세 피난처든 뭐든 다 걸러내가지고 원래 미국의 법인세는 21%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밖에 안 낸다 그러네요. 아, 구글도 우회 그 매출을 내니까 구글은 뭐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안 내는 기업들이 질비하니까 이거 다 걷어가지고 이걸로 한 2천 몇백억 정도 세수 늘려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 세제 감면을 통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세금 감면 혜택을 그래서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하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조금이 세금이에요. 보조금이 세금이니까 국내 배터리 기업, 국내 자동차, 전기차를 보호하는 데 그걸 써야죠. 그리고 중국 배터리나 뭐 해외 브랜드가 공장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이제 주면 안 되지. 왜 줘 그거를? 우리가 못 받는데. 그리고 독일에서도 유로 모래차 뽑아놓고서 전기차 보조금 안 준대잖아 이제는. 줄인대잖아요. 사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BMW 회장이 우리 내연차랑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고 이래 버리니까 EU에서는 또 왜 니들 생각대로 안 되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엄마 그러면 이제 우르줄라가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3년 늘려줘 5년 늘려줘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정부에서 나서서 어차피 기관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산업 기반 기술이 지금 잘 정착이 돼 있고 배터리 K 배터리 지금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조금을 좀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금이 왜 외국 회사한테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음. 이거 아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전기차 품질 좋은 자동차 다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품질 떨어지면서 가격 비싼 전기차를 사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술을 보고 핵심과 특이점을 알게 되면 어떤 차가 가격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독일의 벤츠 BMW가 야 그게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다가 아닌데 거기에 뭐 바퀴도 달려 있고 링크도 달려 있고 또 뭐 걔네들이 얼마나 그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거 잘하는데 승차감이 벌써 다르고 궁뎅이에서 느껴지는 이 실키한 느낌이 벌써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기차 시대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의 품질이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띄고 경쟁을 해보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만큼의 격차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타보면 다릅니다. 타보면 압니다. 뭐 오토기어에서는 왜 국산 전기차가 좋다라고 자꾸 그렇게 얼마를 뒤졌습니까? 다 봤는데 안 좋던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다면 그러면 본인들이 결정을 하실 때도 잘못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거는 뭐.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관여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최세한 경제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들인 비용보다 더 좋은 가치의 상품을 손에 쥐인다라는 개념 그걸로 우리가 좀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